우리 이번에 우리 고3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오늘 이 영상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3월 23일 날 봤던 그 모의고사의 여러분 틀린 유형들 좀 오답 정리를 잘 하시고요.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 3월 모평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뭐 특이사항이라고는 이제 우리가 EBS 연계가 없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내가 분명 얘기를 했어요. 그죠? 6월하고 9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그 모의평가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정규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EBS 순득강 문학과 독서의 연계가 있는데 이 3월 달에는 이제 연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요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 앞서서 선생님이 우리 23일 날 봤던 여러분들이 봤던 3월 모평의 전반적인 어떠한 출제 경향 잠깐만 소개를 하고요. 해설 강의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죠?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번 3월 모평의 전체적인 문항의 어떤 난이도, 그 다음에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작년 수능 기출을 풀어본 학생들이 있었다면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의 기조하고 거의 유사하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정규 수업 시간에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작년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이번 3월 모평에서도 작년 수능에 어떠한 영향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마 너희들한테 직전 수업 때 분명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올해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그죠? 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선생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올해 3월 모평은 작년 3월 모평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쉽게 좀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오늘 이제 분석을 하겠지만 독서 지문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굉장히 평이한 그런 내용을 평이한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는 그런 제재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읽고 문제 푸는데 크게 아마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는 그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죠? 학생들마다 이 독해력에 아직까지는 이 독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난이도는 이제 지난해 수능보다는 좀 쉽게 좀 출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리고 유형은요. 문제 유형은 그냥 전년도 수능의 기조를 그대로 따왔어요. 뭐 새로운 어떠한 유형도 없고요. 특히 신유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의 유형 그대로 갖다가 변형해가지고 내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3월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의 어떠한 이제 출제 유형은 뭐 다들 알다시피 우리 국어하고 수학 과목은 이제 선택 과목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 그죠? 예, 비문학 지문이 되겠고요. 뒤에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 그죠? 예, 문학 작품들 이제 출제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선택 과목이죠. 근데 우리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 11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독서의 어떤 내용을 좀 먼저 보면 1번부터 3번까지 있죠. 1번부터 3번까지가 독서 이론이잖아요. 그죠? 독서 이론 세문학. 이거는 여러분들 무난하게 다 푸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면 4번부터 나오는 게 우리 인문제제죠? 요번에 인문제제 출제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철학 지문도 아니었어요. 그죠? 보통 선생님이 철학 지문 많이 강조했는데, 철학 지문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별로, 지문의 내용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시한 독해법만 잘 여러분들이 따라 하셨다면, 충분히 요 인문지문 6문항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사회지문이었죠? 자, 요번 사회지문 뭐 나왔어요? 사회지문, 이제 법지문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물권법에 해당하는 법. 그래서 선생님 항상 사회지문은 테마가 두 가지라 했죠. 뭐라 그랬어요? 법지문과 경제지문. 그래서 선생님은 경제지문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경제지문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모평 너희하고 같은 날에 봤던 1학년 모평에는
경제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3학년 모의고사 이번에 법 지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물권법, 이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거 나왔는데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독해만 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장의 어떠한 특징들이요, 뭐 어려운 문장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만 잘 확인했으면 충분히 요 사회 지문도 풀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지문. 자, 선생님 요 기억나니?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수능 특강 독서 첫 시간에 이번 여러분들 수능 특강 독서에 특히 과학 지문에서는 주로 어느 분야가 많이 실려 있다 그랬어요? 화학 분야 많이 실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올해 수능 시험에 무조건 화학 지문 나올 거랬는데 예상 그대로 적중했어요. 그죠? 화학 지문 나왔잖아요. 용매와 관련된 화학 지문 출제됐죠. 예, 그것도 선생님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이거는 수능 기조라고 똑같을 것 같아요. 요번 3월 달에 여러분 화학 지문 나왔잖아요. 과학 지문 중에 6월 달에 또 화학 지문 나와요. 선생님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너희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과학 지문에는 무조건 화학 지문이다. 그러니까 화학 분야와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글, 또 선생님하고 또 수능 특강 독서 시간에 또 많이 읽게 되겠죠. 그죠? 아직 우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 지문은 무조건 올해 화학 지문이다. 그래서 4개의 문항 출제되는데 굳이 독서 지문에서 선생님이 좀 난이도를 보자면 이게 화학 지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화학 지문과 관련된 거 이따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문학 요번에 출제된 것들인데요. 패턴 똑같아요. 앞부분에 현대시, 고전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각각 이런 문항들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 선생님이 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설 강의하는 거는 앞에 여기 독서 있죠. 독서 2지문하고 뒤에 언어 5문제 있죠. 문법 5문제만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서 올릴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 부분은 뭐 어차피 연계가 될 일이 없으니까. 그죠?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3월 모평에서는 EBS 비연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우리가 요번에 그 3월 모평 치렀던 문학 작품은 안 나오잖아요. 6월 달에도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니까 혹시 문학 부분에서 좀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 별도로 여러분들 그 해답지 가지시고 별도로 오답 정리 좀 잘해 주실 거를 선생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매주마다 정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그 수능 특강 문학책 있죠? 그 문학책에 있는 그 작품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마다 너희들한테 막 연계 유력이다 막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해 놓으세요. 분명히 6월 모평에 효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그때 대처하는 걸로 하고요. 예,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좀 내면은 결론을 선생님이 좀 요 뒷부분에 이제 좀 결론을 보면 신유형 여부는 이제 크게 이제 출제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EBS 교재와의 연계는 없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우리 언어와 매체 뭐 화작은 하지 않을게요. 언매가 11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 마지막에 간단하게 좀 이번에 출제된 거 좀 보면은 의외로 선생님 그 언매가 조금 어려웠다는 친구도 있어요. 사실상 이번에 문법 조금 어려웠어요. 이 문법 여기는 작년 수능 시험보다도 좀 어렵게 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쌤이 요거 언매할 때 해설 강의할 때 좀 집중하겠지만 36번이었나요? 네, 36번 문제 그 순서도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준말 그 순서도 잡는 문제 있거든요. 그거 3점짜리였는데 그거 그죠? 그거 문제가 좀 어려웠고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번에 문법 부분에서는 한글 맞춤법 관련해서 5문항 출제됐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매체는 뭐 기본적으로 6문항 출제되는데 요 6문항 중에 한 문항은 또 문법 관련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언매가 구성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참고로 매체는 안 할 겁니다. 뭐 매체는 다 맞았을 거라 선생님이 예상을 하고요. 매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문만 잘 읽어봐도 6문제 다 맞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앞부분 문법, 그죠? 올해 3월 달에 어떤 문법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죠? 그래서, 총평을 마무리하면 작년 수능의 기조를 따랐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3월 모평보다는 좀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요 직전에, 등급합 좀 확인했는데 거의 대부분 한 88점? 정도, 88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이요. 그래서 올해
한 88점을 좀, 이렇게 1등급으로 보고, 요 언저리에 맞았다, 요 언저리의 원점수 기준이잖아. 요 언저리에 맞았던 친구들은 되게 잘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이 틀렸느냐.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 해설 강의도 좀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이번에 틀렸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그죠? 요런 시간을 여러분들 개별 공부하실 때 요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다음 모평에서 또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이 좀 하나 있어요. 요 특이사항 잠깐 말씀드리고 문법이 독서 10번, 우리 10번부터 할게요. 10번, 우리 사회지문, 법지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올해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얘들아.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다음 달, 4월 달에 또 모평이 계획되어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 그죠? 원래 4월 달에 시험 보는데, 여기 한 달 미뤄졌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여러분 아마 시험을 안 볼 겁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아마 5월 달 모의고사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게 될 거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어차피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 다 중간고사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5월 모평을 여러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공부 여러분들 계획 좀 짜시는데 좀 그래도 요번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음 모의고사는 5월 달에 5월 10일 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 보시게 될 거라는 거 미리 좀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독서 10번 지문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지문이고 법과 관련된 지문 한번 선생님하고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번 있는 문제 펴주시고요. 그죠? 선생님도 잠깐 화면을 좀 조정을 좀 할게요. 자, 그래요. 이제 이번 법지문부터 할게요. 앞에 그 인문지문은 좀 생략하고요. 오늘 요 법지문과 요 바로 뒤에 나오는 그 과학지문, 그죠? 사회와 과학지문 요 두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출제되었던 사회지문은 바로 법과 관련된 특히나 여러 어떠한 그 법들 중에서 물권법 이것도 여러분들 다 그 민법에 사실상 그 민법에 포함되는 이제 법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의 어떠한 성립, 파기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로 이제 제정해 놓은 우리 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민법 가운데 물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 그래서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뭐야?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묶어서 특히나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한 어떠한 법들을 규정해 놓은 게 물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출제되었던 그 지문은요. 우리가 부동산, 특히나 이제 동산보다는 부동산 있죠? 우리 보통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 같은 거예요. 건물, 뭐 토지, 건물 같은 거 우리 부동산, 그렇죠? 유체가 없는 거죠.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움직임이 없는 요런 그 무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뭐 만약에 너희들이 매매를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땅을 매매한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할 때 땅을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잖아, 땅을. 그러면 이거 내 땅이요 라는 표시 이런 게 등기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물권 안에 있는 그 부동산 등기, 그 등기를 어떻게 규정해 놨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룬 게 이번에 출제되었던 사회 지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포인트를 잡고 보셔야 될 거는 물권의 정확한 개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개념, 뭐 요런 것들의 두 테마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독해를 해 주셨으면 되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첫 번째 문단, 우리 수능 독서 지문에서의 첫 번째 문단의 기능은 바로 뭐야? 화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첫 번째 문단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권. 딱 이게 뭐야? 중심 문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개념 정의했잖아. 그죠?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 물권. 요게 이제 중심 단어가 되죠. 물권. 자, 이 물권에는 종류가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물권의 종류. 자, 물건 중에 또 특히나, 자, 아까 요거 앞서서 설명한 뭐 설명이니? 부동산 설명했잖아. 부동산 나오잖아. 부동산은요, 일반적으로 동산보다 값비싼 재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부동산이 당연히 동산보다 비쌀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동산은 뭐야? 이런 자동차 같은 것들이 동산이잖아. 야, 차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요? 당연히. 차값이 비싸요? 집값이 비싸요? 당연히 집값이 비싸잖아. 그죠? 땅값이 비싸잖아. 따라서 결론으로 나왔네. 이런 거 세모 표시하라 했죠? 그에 대한 거래는, 그렇지, 부동산 거래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 절차를 다소 번거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시 들어주고 있죠. 이 예시에서 여러분들이 물권의 특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중에 아파트도 부동산이잖아요. 아파트를 매매할 때 보통 매수인은, 여기서 말하는 매수인이 뭐야?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은 뭐야?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죠. 매도인에게 매매금의 10%를 먼저 지급을 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물권법에 다 규정에 나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관행상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도 하는데, 그죠?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매도인이라면 그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른바 아파트 매매할 때 먼저 선입금하는 이 계약금의 개념은 위약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죠? 내가 이런 게 독해라고 했잖아, 너희들한테. 그죠? 그리고 남은 90% 있죠? 남은 90%의 대금 중에서 일부를 추가적으로도 지급할 수 있대요. 그죠? 그죠? 남은 90% 중은 또 일부 또 먼저 줄 수 있대. 이걸 우리 무슨 금이라고 한다? 여기 나오죠? 중도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중간에 한 번 더 준다. 중간에 한 번 더 주는 돈이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저 아파트 매도인으로부터 내가 구매하려고 할 때 중도금까지 치렀으면 무조건 그거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취소를 하려면 그 앞에 취소를 하든지, 그죠? 뭐 그런 내용이잖아. 자, 이후 남은 대금인 잔금까지 건네면 매매 대금의 지급은 마무리되면서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등기 필증. 아까 선생님이 등기 얘기 좀 했어요. 그죠? 등기 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건네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매매계약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결국에는 첫 번째 문단 전체적으로 뭐야? 부동산 매매 절차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전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물권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두 번째 문단 가셔야 되겠죠. 맞죠? 자, 두 번째 문단부터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집중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정보는 무조건 어디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 어디에 게재된다? 또 등기라는 말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심 단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부에 게재되는데 여기 나오잖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또는 그 기재 자체를 아주 중요한, 그죠? 아주 중요한 중심 단어. 등기라는 말 나왔죠? 결국 어떠한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법적으로 내 거요. 그죠? 내 거요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우리 뭐라고 한다? 등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물건에 관한 사항은요. 등기로 사회 일반에까지 공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아파트 매매하는 거 봤잖아. 여러분들이 아파트 샀죠? 그럼 그거를 사회 일반에 공개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내 거라는 걸. 그리고 이제 등기부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고요.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이름, 그죠? 아파트 한 채 샀으면 그거에 대한 것만 하나만 그러니까 등기 하나만 효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죠. 원칙적으로 한 물건에서 그 일부나 또
구성 부분에 따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고요. 몇 개의 물건을 포괄하는 하나의 소유권도 성립될 수 없어요. 조금 말이 어렵죠? 바로 예시 나오잖아. 여기서 내가 이해하라 했잖아. 요 말이 무슨 뜻이 여기 봐봐. 앞에 문단에 예로 든 아파트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관해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등기부 안에는 표제부라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 표제부에는요, 아파트의 주소와 건물 상태 같은 표시사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안에는 갑구라고 돼 있어요. 갑구. 갑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야? 갑구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성립이나 변동 상황이 기재된다는 거죠. 왜? 내가 저 아파트 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 때 갑구에다 무조건 표시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과 같이 소유권이 아닌 물건들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건 전부 어디? 을구에다 기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돈 주고 아파트를 샀으면 갑구에 기재를 하고 근데 내가 저걸 빌린 거야. 예를 들면 전세나 월세 같은 개념이 있잖아. 그거는 전부 어디에? 을구에 갖다 기재하라는 거죠. 이렇게 등기의 어떠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등기의 어떠한 구성, 그죠? 등기의 개념과 구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딱 체크해 놓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을 쭉 가면 자, 그리고 또 이제 등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또 계속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등기상의 공시를 신뢰해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등기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특히나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 같이 만약에 새로운 매매인이 생겼을 때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또 중요한 단어 나왔네. 중심 단어. 기입등기. 새롭게 발생한 등기. 기입등기. 그럼 또 이 기입등기는 뭐래요? 종류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또 만약에 끝난 완료가 된 등기가 신청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실체적 법률관계와 불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그것을 또 바로잡기 위한, 그죠? 법률상 불일치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무슨 등기라고 하다? 두 번째 나오죠? 경정등기다.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 구분하는 거 있죠? 이렇게 개념 구분하는 거. 우리 수능 여러분들 독서 지문에서 늘상 나오는 패턴이야. 지문 패턴이죠? 개념 구분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 구분하는 건 크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입등기라는 어떠한 개념 확인했잖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정등기에 관한 내용. 이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좀 더 보면 이제 방금 살펴봤던 경정등기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경정등기에는 부동산이나 등기명인의 표시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정하는 것처럼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다는 거죠. 그죠? 특히나 이제 뭐 저당권이라는 말과 여기 전세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내 물건을 저당 잡힌다는 뭐야? 저당을 잡히면 그게 남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그 저당권을 푸는 그 전까지는 내게 다른 사람께 되는 거 그 저당이라고 하잖아. 그죠? 전세는 뭐야? 아파트 여러분 전세 같은 거 내 게 아니죠? 근데 내 것처럼 이용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뭐 이런 등기들이 있을 수가 있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문단을 보면 결국 이제 등기 신청은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고 그렇죠. 등기 신청은 여기가 조금 중심 문제일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답니다. 이는 뭐를 확보하기에 요런 게 포인트죠, 얘들아. 요런 게 포인트죠. 독해 포인트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대요.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이 제도는요. 자, 그래서 이제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일을, 등기 의무자는 원래 권리자로 기억된 일을 가리키는데, 다시 한번 이 아파트 매매 계약 사례가 나오잖아. 아파트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도 매수인과 매도인 공동, 그죠? 이게 뭐야? 권리자와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흔히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실은 뭐래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원칙은 뭐야? 매도인과 매수인 동시에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 문단 보면 결국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이런 거 뭐 두 가지 뭐 세 가지 이런 개념들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게 또 중심 포인트가 돼야 되겠죠. 두 가지 원칙. 그죠? 첫 번째 원칙은 뭘까? 여기 나오죠. 공시를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물론 당사자 사이에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칙. 이걸 바로 첫 번째 원칙 뭐? 성립 요건주의라는 말. 그죠? 요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돼야 되겠죠? 성립 요건주의. 그죠? 제3자와의 어떠한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변동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반면에 계약이 완료되면 당사자 사이의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이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다만 공시를 갖추지 않았을 때, 만약 공시를 갖추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해. 이런 원칙을 대항 요건주의 쭉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주의가 나왔죠. 첫 번째 성립 요건주의, 두 번째 대항 요건주의. 마찬가지 아까 개념 구분하는 거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법제는요,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됐을 때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그렇죠.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부동산의 명의자, 내 거 주인, 원래 주인이 소유권도 취득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매매할 때 우리 물권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것과 관련된 법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뭐 10번 같은 문제 유형은 이제 뭐니? 요것 우리 자주 풀어봤잖아요. 그죠? 예.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고, 이게 뭐 일치불일치 문제잖아. 그죠? 지문의 일치불일치 문제.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했어요? 우리 국어 시험, 수능 국어 시험의 답지 구성이 전부 이렇게 문장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OX 따져가면서 맞냐 틀리냐. 그래서 정답을 접근해 주시라 그랬죠. 자, 맞는 거 올려주세요. 맞는 거 올려주셨습니다. 자, 1번 보니까 뭐야? 소유권. 아까 읽었죠? 소유권.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 첫 번째 문단에 나오지 않았나요? 첫 번째 문단에 물건은 물건에 대해 지배력 갖는 권리로 종류 뭐 있어요? 그 종류 중에 소유권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저기 소유권 야,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 있잖아. 바로 있네요. 뭘 고민하겠어요, 그죠? 1번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는 고민 1도 할 필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보기 확인하시고요. 11번. 자, 11번 문제는 이제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아까 개념 구분한 거 있죠? 그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물어보는 유형이 되고요. 자, 기억 뭐니? 기억이요. 아파트 매매하는 경우. 그럼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우리 물건이 어떻게 효력을 미치는지 그것과 연계해서 이 11번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그죠? 1번.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 시점을 위임받았어. 이게 바로 아까 세 번째 문단이었나? 하단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원래 등기 신청은 네 번째 문단이었나? 매수인과 매도인 동시, 즉 권리자와 의무자가 동시에 등기 신청하는데,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얘 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위임받아서 매수인이 혼자 가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매매할 때 매수인이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지문 읽었잖아. 그죠? 1번은 맞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2번 볼게요. 이번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등기 권리자가 뭐니? 권리자.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로 나왔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로 나왔는데, 등기 권리자는 뭐야?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고, 그럼 이 사람은 구입하는 사람 아니야?
그죠? 그죠? 결국 등기 권리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물어본다고요. 우리 수능 시험은. 그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앞에 있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여러분들 잘 확인하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유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다시 한번 말하면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 권리자기 때문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등기 시작이 된다. 이러면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보기 확인하시고 12번 갈게요. 그렇죠. 요 지문에서 오늘 중심 소재가 뭐였죠? 등기라는 말이야. 등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죠. 12번 문제가 요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3점짜리네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 쓰셔야 돼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돌아가야 되는 문제. 자, 대항 요건주의. 아까 그 마지막 여러분 문단이었죠. 그 등기 효력을 정하는 것에 관련해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성립 요건주의, 두 번째 대항 요건주의. 그럼 그 중에 대항 요건주의를 물어봤잖아? 마지막 문단을 떠올리시고요. 이게 뭐야? 이 대항 요건주의가 등기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 원칙이래요. 그렇죠. 마지막 우리 여러분들 요 문제 위에, 그 위에 끝에, 위에 지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왜? 공시를 갖추지 않았을 때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죠? 결국 다시 바꿔서 말하면, 네. 대항 요건주의라는 그 자체가 뭐야?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그죠? 그죠? 왜? 계약 한 번 완료됐으면 소유권은 함부로 이동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등기는 물건에 관한 거래 안전 확보. 그렇죠. 그래서 물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 두 번째 문단인가 있었습니다. 그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볼게요. 새롭게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해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건 기입 등기. 요것도 있었어요. 다섯 번째 문단인가요? 네, 요거 지금 기입 등기 개념.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구분하라는 거 여기서 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자. 근거 있고요. 4번. 신청상 착오로 일치하지 않는 등기에 기재가 있으면 그 경정 등기잖아. 왜? 경정 등기가 아까 뭐였어요? 세 번째 문단이었나? 만약에 등기를 해놨는데 뭔가 잘못돼 있어. 바꿔야 돼. 수정해야 돼. 그때 하는 등기를 우리 무슨 등기라고 했어요? 경정 등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 맞는 거죠. 자, 5번 볼게요. 자, 이번엔 성립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야. 이걸 채택한 우리 법제는요. 여기 나오네.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 여기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여기 표시해보세요. 이렇게. 등기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럼 이게 맞냐 안 맞냐 따져주면 되는 거죠. 성립 요건주의라는 거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봤어요? 무조건 뭘 갖춰야 되는데 공시를 갖춰야 됩니다. 공시를 갖춰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겨. 그죠? 그러니까 등기 절차하고는 관련이 있어 없어요? 요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요것과는 관련이 없고 성립 요건주의는 뭐만 갖추면 돼요? 공시. 그죠? 공시를 무조건 갖춰야 된다는 거죠. 공시를 갖추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죠? 등기 절차가 필수적이다 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3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어휘 문제네요. 자, 우리 수능시험에서 어휘는요, 두 문제 물어봅니다. 독서 지문에서. 그죠? 그래서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지문에 밑줄 쳐 있는 어휘 있죠? 이 어휘의 앞, 뒤에 문맥, 말 그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맥 관계를 따져서 답지 보고 이게 의미가 유사하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A가 뭐니? A가 뭐였어요?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그 밑줄 친 A,
이루어진다라는 그 앞뒤를 봐봐.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때 이루다라는 건 뭐야?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다는 때 말은 요 A의 이루다는 이제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아, 어떤 대상, 그죠? 어떤 대상들이 있으면 그 어떤 그 대상에 의해 그죠?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상태, 결과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뭐 결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유사한 거 1번 해볼게요. 합의가 이루어진다. 합의의 결과가 나타나면 이전 관계를 요구할 수 있다. 자, 결과라고 하는 밑줄 친 A에 이루어지는과 의미 유사해 안 유사해? 유사하겠죠. 결과가 생긴다는 의미로서 1번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회지문 분석을 좀 했고요. 다음 바로 우리 그 과학지문 있죠? 화학지문 요거 또 선생님이 해설 강의 또 바로 이제 또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